이제 다시 이순신이 돌아와서 첫 해전에서 싸웠던 승리가 이제 명량해전. 이거는 뭐 명량은 아직까지도 박스오피스 1위잖아요. 1,700몇 명 이상이 봤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보셨을 것이고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뭐 대단한 전투다. 이순신이 그때 뭐 초계 진주 뭐 요 정도에 있다가 삼도 수군 통제에서 다시 재임명장을 받아서 초대 3대 수군 통제사이면서 제 3대 수군 통제사가 다 이순신이에요. 2대가 원균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장수들도 모으고 병력도 모으고 뭐 배도 인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도의 벽파진에 있다가 일본군이 오니까 야, 안 되겠다. 우수영으로 가자 해서 우수영으로 가서 거기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인 거죠. 명량해전은 뭐 영화를 다 보셨을 걸로 생각하고 위치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알고 있는 명량해전의 위치는 어디죠? A죠. 여기게 그 진도대교가 있고 여기서 명량해전 축제하면 맨날 여기서 배 싸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전사 하는 분들은 A라고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B 아니면 C로 봐요. B 쪽이면 이 뒤에가 우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와서 우수영에서 싸웠을 것이다.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 뭐 이런 게 있고 또 C로 보시는 분들은 왜 일본군이 이 명량해협을 지나서 조선 수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회전해서 들어오겠냐. 직진으로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C죠. 또 이순신의 기록을 보면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이순신 싸우러 나가는데 뒤에 뭐 다른 판옥선에 있던 장수들이 뭐 몇 마장 뒤에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B라면 몇 마장 뒤면 우수영이어서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도망칠 훨씬 이순신보다 뒤에 있는 게 보이려면 C죠. 여튼 A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일본군에게 불리한 바닷물은 우리에게도 불리하죠. 이순신이 그렇게 싸웠을 리가 없고. 그래서 B 아니면 C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여튼 꼭 A로만 보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조금 알려드리고요. 명량해전 이후부터는 또 막 많이 싸우진 않고 일본군들도 이제 외성을 쌓고 버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일한 외성이 이제 순천 외성. 이 이제 정유년 때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외성의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 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죠. 그래서 배가 인접해서 언제든지 바로 도망칠 수 있게. 그 다음에 외성과 외성과는 서로 보이게 이렇게 외성을 다 쌓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성은 조선군도 그렇고 뭐 조명연합군,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막 외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임진왜란 7년 동안 점령된 외성이 한 곳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익숙한 성은 나간읍성. 그 생각해 보시면 그냥 뭐 엄청 높지 않은 동그란 성, 사다리 타고 딱 넘어가면 바로 점령이죠. 물론 뭐 3대 문에 옹성 같은 걸 해놓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사다리 놓으면 올라가는. 근데 이제 일본의 외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방어용으로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함락이 되지 않죠. 제일 높은 천수각, 여기 좀 높은 건물 있잖아요. 이게 천수각인데 천수각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길들이 꺾여 있고요. 그 꺾여 있는 성벽마다 다 사격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성을 함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데요시가 죽어버리죠. 8월 18일 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있는 장수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철수를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조명연합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꼭 한 곳을 싸우면 일본군들이 다른 데서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야, 한 번에 4곳으로 싸우면 서로 못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게 사로병진 작전이에요. 이걸 했는데 결국 이것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임진왜란의 전투는 임진전쟁의 전투는 노량이죠. 곧 이제 노량 영화도 곧 나오죠. 이제 영화는 다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순신이 전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임진왜란 7년 전쟁할 때 그래 이순신의 죽음이 이 임진왜란의 끝이야라고 해서 뭔가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쟁이 끝나려면 전쟁에 참여했던 애들이 다 조선에서 나가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본군들은 대체로 98년 12월까지는 부산에 다 모여 있다가 일본으로 막 건너가요. 그리고 조선을 도우러 왔던 명군은 그 다다음해 1600년 9월에 마지막 명군이 넘어가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임진 전쟁은 1592년에 시작해서 1600년에 끝났던 이거 9년 전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7년 전쟁은 또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전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입사하기 전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 1년 정도는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사 강의를 했고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전대에서도 하고 조대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사 강의를 하다가 이제 됐는데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 받기 전까지 한 5, 6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옆방이에요. 옆방이 대학원생실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뭐 새벽까지 막 논문 쓰고 했었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바로 옆방에서 전공 강의를 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학위 받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막 아들이 있는데 뭐 논문 통과는 안 되고 막 해서 논문 떨어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심사 떨어져가지고 뭐 아들 부둥 켜갖고 뭐 미안해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추억이 막 이제 학교 오니까 또 안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잠깐 좀 쉬셨을 건데 호남의병 이런 것들 이런 그 역사적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고 하겠죠. 좀 자랑스러운 자산들은 광주에서도 시도했고 전남에서도 시작했는데 결국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성공하게 된 게 이제 남도우병 역사박물관이 이제 나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이거 그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 책임을 이제 제가 맡아서 호남의병도 조사하고 사적지도 조사하고 뭐 외국에 나가서 뭐 그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지 사례를 좀 보고 근데 의병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뭐 막라고 했는데 조금 그 독일에서 있었던 홀로코스트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제 이거는 외국 네덜란드 건축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국제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게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혹시 그 나주 영상 센터 예전에 뭐 주몽 촬영장이라고 알려진 거기 가보시면 꼭대기에 가보면 정말 앞에 영상강이 쫙 흐르고 밑에 정말 넓은 다야뜰이 있고 거기를 이제 꽃밭으로 해놓으면 이 위에 올라가면 정말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때 현장 실사 나왔던 그 다른 교수님들도 딱 올라가시니까 여기네. 막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25년 6월 1일을 개관 목표로 이제 전남도에서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뭐 후손들이든 지역의 학예사들이든 이렇게 만나면 문화 원장님들 만나면 아니 그래서 남도의병 박물관에 그러면 의병만 넣는 거야? 광구는 다 빼? 뭐 이제 이런 게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임난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애매한 게 의병이 광군화되고 광군이 관직에 있는데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의병 광군이 나눠지지만 당대에는 사실은 이 의병 광군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항일이었던 거죠. 일본 애들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대상인 거지. 나는 관군해야지.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의병박물관이라고 해서 네이밍이 돼버린 상황에서 관군은 느냐 마냐, 뭐 이순신은 빠지는 거냐, 뭐 나대용, 뭐 거북선 만든 나대용은 그러면 이순신 밑에 있었으니까 의병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여튼 당대의 기록에 따르면 우계 성원이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거예요. 의병하고 관군을 딱 구별을 해놨어요. 이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 우계 성운이 말한 걸로는 의병은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알아서 각 자가 성군, 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화순에 살고 있으니까 화순 의병장 김만호가 됐어요. 그럼 제 돈 내고 병사들 모으고 막 먹을 것도 하고 이제 만들고 막 주먹밥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하지만 화순 군수가 야, 너 너릿제 가서 지켜.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 안 들어도 돼요. 그게 의병이에요. 관군은 수령이 화순 군수가 군민을 줘봐라. 야, 너희 다 나와. 너희 지금 명단에 있지. 군적에 있잖아. 너희 다 모여. 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중앙의 원수나 도원수가 야, 화순 병력 광주로 너릿지 넘어서 가. 그럼 가야 돼요. 요게 관군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좀 구별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의병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로 보면은 그래서 정의가 한마디로는 좀 사실은 좀 안 된다. 그래서 국난을 당해서 정규군, 우리로 말하면 아까 관군이 무력하니까 의병들이 야, 진짜 관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우리 병력 일으키자, 선조 구하자, 이렇게 나선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병을 일으켰던 이제 의병장들이 사실은 다 성리학에 경도되었던 그런 인물들이 유학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먹물들이 사실은 다 한 거지 무슨 싸움 잘한 사람이 의병장으로 추대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 전술이나 뭐 무기가 무슨 조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전투를 보면 뭐 막 많이 죽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한계도 조금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의병이다. 우리 지역의 의병의 모습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호남저리록이고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제 김동수 교수님께서 번역을 했고, 이제 저도 일부 번역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번역을 지금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인가 아닌가 하면 여기서 검색해서 나오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없더라도 이제 몇 명은 빠뜨렸으니까 한 명이 다 넣겠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빠졌겠지라고 좀 생각하시면. 호남저리록을 보면은 임진 의병만 넣은 건 아니고요. 5개의 사건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던 절의적인 행동을 했던 인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록된 인물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임난 책이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946명이 임난 관련된 인물이고요.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1등이 나주죠. 나주는 당연히 전라 할 때 나주니까 가장 컸던 도시였던 것이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장성이죠. 장성은 북상하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장성이 있고, 장성에서는 따로 남문창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3번의 의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좀 특이한 지역 단위로 일으킨, 보통 고경명이 일으키든지 김천일이 일으키는데 장성은 장성의병을 해요. 이게 조금 특이한 사례여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할 때 공모를 했거든요. 뭐 의병 박물관 세우고 싶은 지역 신청하세요 하니까 한 8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갔던 게 이제 나주, 장흥, 영암 뭐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나주가 이제 됐던 거죠. 호남저리록의 편지를 보면 누구 사실 혹은 누구 동순 제공 사실 누구 동창 제공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경명이다 그러면 고경명 사실하면 고경명이 의병장이니까 고경명에 대한 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쓰고 그 다음 카테고리에 보면 고경명하고 같이 싸우다 죽은 사람들 먼저 쭉 써주고 그 다음에 안 죽었는데 같이 창의했던 의병 일으켰던 사람들 명단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누가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인지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셈이죠. 우리 광주로 보면은 이제 고경명의 아들인 고종후, 그 다음에 김덕령, 기호중 요까지가 이제 광주 출신 의병장이다. 그래서 의병장들만 해서 광주 지금 행정구역으로 뭐 불필요하겠지만 굳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눠져 버렸으니까 나누자면 광주는 4분이고 전남이 9명, 전북이 6명 정도가 대표 의병장, 주요 의병장들은 요 정도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뭐 광주 전남은 최근에 뭐 100년 남짓 분리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13명 대 전북은 6명이에요. 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수많은 뭐 의병장이 있고 호남저리록을 보면은 광주 출신만 검색해 보면 74명 정도가 되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유명하신 두 분, 고경명하고 김덕령만 설명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고경명은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호남 최대 의병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남 최초 의병장은 나주 김천일이면 호남 최대 의병장은 고경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남구 나주로 넘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포충사 있는 그쪽이 이제 고씨 집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이 고경명을 보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원급제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시간에나 뭐 위인전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장원급제자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과거 시험이라는 게 3년에 한 번씩 33명만 뽑잖아요. 엄청 조금 뽑아요. 그래서 장원급제면 진짜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 중에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서울대 법대 합격한 애들 3년치를 모아서 이 중에서 3분의 1만 뽑은 게예요. 33명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황도 장원급제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기 힘든 사람이다. 고경명이 장원급제자예요. 고경명은 사실은 선조 구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이제 나주 뭐 해서 출병해가지고 이렇게 전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일본군이 전주로 침략하려고 해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서 이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꺾어서 이제 금산에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것이고요.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욕이나 저리 정신으로는 똘똘 뭉쳐있겠지만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 거죠. 뭐 패배하긴 했지만 전투 나름의 이제 의미는 있죠. 우선은 패배했지만 막긴 했어요. 더 오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 뭐 물론 꼭 금산전투뿐만 아니라 웅치이치 전투까지 해서 같이 막는 데 도움을 줬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호남의병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경명 사후에 호남의병장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우리로 보면은 뭐 지금 딱 그 예전 뭐 7, 80년대로 보면은 그냥 우리 지역의 어른, 뭐 김대중, 뭐 이런 인물이 고경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경명이 죽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 막 일어나거든요. 고경명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아들도 이제 복수의병 일으키고 최경의 문홍원 고경명과 교류했던 후배 그룹들에서도 의병을 일으키고 임기영 의병장도 의병 이렇게 우리 고경명 선생이 죽었으니까 뭐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경명이 결국 금산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수많은 호남 의병들이 창의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고경명의 전사 사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고경명을 배양하는 사후가 지어지는데 임진 전쟁 끝난 다음에 몇 년 안 지나서 바로 사후가 지어지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지어지는 사후다. 이 지역에서는 되게 고경명이 차지하는 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러한 것은 나중에 그 성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두 개 있잖아요. 피람서원하고 포충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호남 유일의 문묘 배양자하고 집안 전체가 싸웠던 고경명 집안 사후하고 서원은 안 건드리는 거죠. 국가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역시 이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아들이 또 의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2차 진주성전투에서 또 전사하게 되는 거고 더 대단한 것은 이 집안은 나중에 한마르병 때 또 의병을 일으켜요. 여기는 이제 고경명의 둘째 아들 고인후 금산전투에서 같이 돌아가셨던 고인후의 후손이 지금 그 슬로우시티 담양 창평 그 삼진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지금 종손이 살고 계시죠. 불원복 태극기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포충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포충사 가보시면 뭐 노비들까지 뭐 비석을 세워놨죠. 봉이 귀인의 묘 해가지고. 이제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호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좀 믿을 만한 의병장이 없냐 해서 자꾸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김덕령을 옆에서 이제
좀 격려를 했던 거죠. 부추겨서 의병을 일으켜라. 너가 일으켜야지 누가 일으키겠냐 막 해서 이제 실제로 전라도 관찰사 지금으로 보면은 김영동 지사님까지 와가지고 의병 일으켜라라고 막 이렇게 권할 정도의 인물이 이제 김덕령이었다. 지금 뭐 1872년 지방지도를 보더라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보면은 김충장공 주검굴이라고 해서 그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충장공은 김덕령이니까 김덕령이 검을 만들었던 곳이고 여기 실제로 여기가 옛날에 그 산장인가요? 산장 거기 넘어가면 제철 유적지가 있고요. 이 제철 유적지에서 한 500m 더 올라가면 요 큰 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위에 써놨지만 만력 계사의병 대장 김충장공 주인동 저 검이 인자니까 칼 만들었던 곳이. 근데 여기에 충장공이 들어간 걸 봐서는 그때 새겨놓은 것 같지는 않고 그 후에 충장공으로 이제 된 이후로 이제 이 돌에다 새긴 거겠죠. 근데 여튼 이런 것들이 무등산에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무기 만들 때는 아까 그 성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기가 성군을 해서 무기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 건데 김덕령 때부터는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창의할 때 자기가 창의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와서 뭐 군수나 지사가 와서 좀 의병 일으켜 하고 했고 무기 만들 때도 옆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원이 말했던 냉정한 기준에서 관군이냐 의병이라고 할 때 여기는 김덕령의 의병 활동은 사실은 세모인 거죠. 애매한 거죠. 본래적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의 의병에는 아니죠. 근데 의병장인 거죠. 나중에 되게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도원수 권율도 야 김덕령 부대는 뭐 초승장이다. 또 광해군도 이코장이다. 선조도 이제 충용장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한테 부대호를, 군호를 받은 인물도 드물 거예요. 근데 되게 기대가 엄청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김덕령도 당시 기록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앞으로 의병 활동할래 라고 해서 노문이라고 해서요. 앞으로의 그런 뭐라죠? 네, 비전이라고 할까요? 루트라고 할까요? 공격 루트. 이렇게 갈 거라고 써놓은 걸 제가 지도에 표시해 본 거예요. 담양에서 출발을 해서 순창, 남원, 운병, 함양, 단성, 삼가, 의령, 창원, 김해, 동래, 부산 가서 대마도 가서 일본 오사카까지 갈 거야라는 게 김덕령의 생각이었어요.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죠. 뭐 우리 고향 온 거 막을래가 아닌 거죠. 일본까지 갈 거야가 김덕령의 마인드였어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측근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남원에 가서 최담령이라고 하는 부장을 만나고 하는데 실제로 김덕령은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제 친척 큰할아버지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때 때가 안 좋았었어요. 93년, 94년은 92년도에 전쟁하느라고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우선 93년부터 소출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93년부터 뭐가 있냐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93년, 4년은 조선이나 명군이든 일본군이든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사망의 원인별 사망의 원인을 따져보면 전염병 기근이 훨씬 많아요. 전투의 사망자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 좋은 타이밍에 이제 창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덕령도 병력은 2,000명 됐지만 계속 보내죠. 힘없는 애들 보내고 싸울 의지 없는 애들 보내고 해서 정예병만 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둔전을 설치해요. 둔전은 임시적으로 군인들이 병량미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짓다 싸우다가 막 했던 게 둔전이에요. 이순신도 나중에 둔전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국가에서 거는 기대가 컸던 것 같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전국 각지에서 군소의병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엄청 복잡하잖아요. 통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의병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국의 의병을 다 혁파하고 김덕령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김덕령이 어떻게 보면 제가 물음표, 느낌표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국 의병 총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의병을 혁파하고 김덕령 밑으로 보냈으니까. 표현은 없지만 이런 역할들을 김덕령이 잠깐 했다. 그 시기에. 근데 때는 좋은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이쪽이에요. 지금 거제 중심으로 하는 외성이 쌓여 있었던 그쪽을 김덕령이 좀 공격을 해서 게릴라전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첩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군령 안전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군령을 엄하게 쓴 건데 김덕령도 되게 군율을 엄하게 써서 많이 인명사고가 좀 일어나요. 추국을 받고 잡혀갔다 풀려났다를 반복하게 되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제 논문 주제에서 중요한 그 반왕조 활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민간 반란이거든요. 민간 반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몽학의 반란하고 송유진의 반란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몽학의 반란과 김덕령이 연결이 돼요. 나중에 반란군을 막 잡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핵심 인물은 김홍최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김덕령의 핵심 인물들 김덕령, 홍계남,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의 최남녀 요 사람을 가리킨다고 모두 다 알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몽학의 반란에 연루돼 버린 거죠. 이몽학은 이렇게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 당시 이제 전주에 있었던 도원수 권율은 여산 석성에서 홍산 쪽으로 가고 있었고 김덕령한테 야 너도 반란군 진압하러 와라고 하니까 김덕령이 삼가에 있다가 뭐 이렇게 산청, 함안, 운봉 갔다가 잡혔대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요. 좀 세부로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비전이라고 해서 저기가 이제 그 이성계의 황산대첩비가 있는 데가 비전이거든요. 거기서 이몽학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나 내려올래 해서 내려와서 진주로 가서 여기서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진주 목사한테 잡혀가지고 한양으로 압송돼서 형문을 6차 형문 받고 29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 거죠. 억울한 죽음이죠. 나중에 이제 뭐 다 뭐 신원이 되기도 하지만 좀 이제 이미 뭐 죽은 이후에 신원해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여튼 당시에도 김덕령이 죽었다라고 할 때 뭐 일기라든지 이런 잡록들의 기록을 보니까 다들 김덕령의 죽음이 안타깝다. 야 이게 국군이 불행해서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다. 또 막 열심히 구해보려고 했지만 죽음이 안타깝다. 뭐 이런 것들이 당대의 인물들의 평가였고요. 김덕령이 죽음으로써 이게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김덕령 죽은 그때부터 남쪽의 삼인들은 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욕록 있는 자들은 힘센 자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게 지역사회에 미쳤던 파급이에요. 김덕령의 죽음이 준.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김정령의 동생 김덕보든 저기 그 무등산에 보면은 분청사기 박물 거기 넘어가면 풍암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속세를 떠나버리고 또 뭐 곽재우도 이제 뭐 나도 이제 안 할란다 하고 이제 다 숨어버리죠.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여튼 뭐 김덕령 부대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좀 한계가 좀 있었다. 뭐 개인적인 뭐 사정도 있고 뭐 병력미 사정도 안 좋고 또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근데 죽였던 인물들이 조금 뭐 유력한 인물의 뭐 노비였다든지 뭐 이래서 조금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김덕령은 좀 아무도 의병을 안 일으킬 때 이제 좀 의병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제 의병 관군 뭐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의병의 관군이 되어버리는 과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덕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김충장공 유사 있고 지금 문화재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충장사 사후가 지금 무등산 그 산자락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장로도 가장 뭐 이제 금남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전에는 다 충장로가 핵심이죠. 그 몇 주 전에 거기 윤현석 기자님이 아마 이쪽 도시 만들어진 근대 도시 말씀하셨으니까 알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는 이 도로가 가장 충장로가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혼맛지였어요. 혼맛지 본정이었던 거죠.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바로 이제 충장로로 바로 바꾸게 돼요. 뭐 노채필 씨가 제안을 했다는데 노채필 씨는 아무리 검색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분이 이제 이름을 바꾸자 임난 인물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충장공 김덕령을 뭐 이렇게 충장 축제로 해서 하여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진 전쟁은 정말 복잡한 전쟁이고요. 호남 의병들 또 광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건데 그러면 여튼 좀 어떤 활약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4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호남 대단하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순신이 되게 멋진 말을 해줘가지고
양무, 호남, 심우구가 뭐 이건 뭐 정치권에서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시작 나오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화순 군수로 나오면 양무, 만호, 심우, 국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꼭 화순 군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던데, 여튼 이거는 호남 의병의 활약상 혹은 호남이 병량이 창고로서 했던 뭐 수탈이나 피해 뭐 그런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93년 뭐 8월 정도에 그 영암에 있는 현덕승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문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병장들도 사실 대단하다. 공부만 했었을 것이고 결국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의병 활동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냥 뭐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특히 뭐 이런 것들은 뭐 유럽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귀족이 갖는 마땅히 그 직책이나 지위에 있으면 해야 되는 행동들을 우리 조선 양반들도 사족들도 했다. 이건 참 다행인 거죠. 물론 뭐 도망간 애들도 있고 일본에 붙은 사족들도 적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병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호남의병의 특징인데요. 아마 우리 그 지금 거주지를 생각해 보시면 거주지에 누가 오면은 어디에 숨어야 되고 뭐 길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우기 쉬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부산 가서 지키라고 하면 부산 지형 지물도 하나도 모르고 뭐 내비게이션도 안 터지고 뭐 이러면 정말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투인데 목숨 걸고 싸울 때 타 지역에 가서 싸웠던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대단하다고 타 지역에서도 이거는 인정되는 바고요. 이런 것들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제 근왕의병, 향보의병은 우리 고향으로 쳐들어온 애들을 막았던 곽재우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왔으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게 향보의병이고 우리는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고경명이나 김천일처럼 타 지역에 가서 막 뭐 진주 가서 싸워주고 뭐 금산 가서 싸워주고 김천일은 뭐 강화도까지 가서 싸워주고 뭐 이런 것들이 타 지역의 의병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 호남 의병들이 그러면 주요한 전투에서 공을 세웠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전쟁에 공을 세웠냐. 첫 번째인데요. 이순신의 한산 대첩인데 이거는 뭐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치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주력군은 전라 좌우수군이잖아요. 다 호남의 민중들이 수군에서 활약을 했던 거죠. 많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김시민의 진주 대첩인데 여기는 호남 의병들이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최경해가 이제 일부 외곽에서 일본군들이 진주성 전투에 전력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견제하는데 공을 간접적인 공인 세웠고요. 마지막에 이제 권율의 행주대첩인데 이 3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은 이때 권율이 광주 목사를 하다가 전라도 관찰사를 할 때 행주대첩을 하거든요. 이때 데리고 갔던 병사들이 누구겠어요? 다 호남의 민중들이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임진왜란 3대첩에서 다 호남 의병들, 호남의 민중들이 다 관여했고 많이 공을 세웠고 희생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임진전쟁 7년에서 보이는 우리 지역의 뭐 아주 좋은 의미, 뭐 희생은 많이 됐긴 했지만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 받고 없으셔도 되고요. 네. 아, 네네네. 지금 나주 공사면에 그 남도병 기념관 사진 네, 이겁니다. 네. 한말 호남병은 아니, 여기 이 남도의병 박물관은 큰 축이 임난의병하고 한마의병이에요. 네. 근데 시작점은 좀 더 이제 뭐 더 앞부터 시작되긴 하는데 큰 축은 임난의병하고 한마의병입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뭐 남도의병이라고 해서 전라도 애들만 들어가냐 그건 아니고요. 광주도 들어가고 전북의병도 막 들어가고. 근데 여튼 주력은 전남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라남도 의병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스토리상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김덕령이나 고경명보다는 김천일이 고경명 관계 뭐 이런 식으로는 써도 되겠지만 인물들은 다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다 담겨질 것 같습니다. 윤구님도 한말 의병 같이 하시고 아니요, 저는 임진왜란. 네. 네. 한마의병은 홍영기 교수님께서 하고 계셔가지고 연구진이어서 나눴어요. 제가 임난하고 한말은 한말 전공자가 하고 해서 한말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